한국의 한강을 보고 눈물을 흘린 이탈리아 교수의 충격적인 고백. 30년간 유럽 도시만이 진짜라고 믿어왔던 그가 서울에서 겪은 놀라운 변화를 끝까지 보시면 도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진정한 도시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한강의 숨겨진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베르티니입니다. 베니스 대학교에서 30년간 도시계획학을 가르쳐 왔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일주일간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베니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에요. 매일 아침 산 마르코 광장을 지나 대학교로 출근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특히 11월 아쿠아 알타 시즌에 광장이 바닷물에 잠기는 날이면 저는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000년 전부터 변하지 않은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도시의 품격이라고 믿었거든요. 제 연구실은 카포스카리 대학 3층, 대운하가 내려다보이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요. 벽면에는 16세기 베니스 지도,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 설계도, 그리고 고대 로마 아피아 가도의 청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 철학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도시는 최소 500년의 역사를 가져야 한다고요. 시간의 층위가 쌓여야만 도시만의 영혼과 정체성이 생기는 거라고 믿었어요. 매일 지나다니는 12세기 건물의 계단에 패인 발자국들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시의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당시 제 강의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아시아 신도시들과의 차이점이었어요. 최근 아시아의 신도시들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템즈강의 2000년 역사, 파리생강의 중세부터 이어진 전통을 예로 들며 설명했죠. 베니스의 대운하는 1000년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물길입니다. 급조된 도시들은 결국 유리와 콘크리트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지론이었어요. 진정한 도시 문화가 형성되려면 최소 3세기는 지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 조교 안드레아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서울에서 도시 하천관리 정책에 대한 국제포럼 자문 요청이 온 것이었습니다. 한강 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아시아 도시 하천 정책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70년 된 신도시에서 무엇을 배우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강이라는 것도 그저 도시를 가로지르는 넓은 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템즈강의 웅장한 역사성이나 센강의 로맨틱한 문화적 깊이와 비교할 수 없다고 여겼어요. 매일 저녁 산타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의 돔이 석양에 물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400년 전 패스트를 극복한 기념으로 지어진 그 성당처럼 베니스의 모든 건물에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반면 서울 같은 신도시에는 그런 역사적 깊이가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시아 신도시들로부터 배울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진정한 도시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안드레아가 강연료와 아시아 학술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아무리 언급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 원칙의 문제였거든요. 그날 밤 동료 교수들과 대운하가 보이는 오스테리아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건축사학과 루카 교수가 요즘 국제학회에서 서울, 싱가포르, 상하이 등 아시아 도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고 말했을 때 저는 발올로 와인을 음미하며 답했어요. 그저 경제적 성공 사례일 뿐이라고요. 도시의 진정한 가치는 GDP나 인구 증가율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정체성이 진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니스의 리알토 다리는 80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의미를 축적해왔어요. 몇십 년 된 다리가 어떻게 그런 깊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한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넓고 깨끗하다고 해도 도시를 가로지르는 단순한 수로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철학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곧 제 모든 신념을 뒤흔들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저는 베니스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도시 미학에 만족해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이고 급작스럽게 계획된 공간들은 결국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있었기에 더욱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주 후, 저는 밀라노 말펜사 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인천행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마음을 바꾼 이유는 단순했어요. 베니스 대학 총장이 직접 나서서 아시아 학술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더 결정적인 것은 대학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대학들의 예산 삭감이 심해지면서 해외 강연 수입이 절실했거든요. 저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동료 교수 루카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아시아 도시들은 모두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리와 콘크리트 덩어리들로 가득한 몰개성한 공간들 말이에요. 서울도 예외는 아닐 거고 저는 이번 출장을 의무적인 일로만 여겼습니다. 빨리 끝내고 베니스로 돌아올 계획이었어요. 기내에서 저는 서울 가이드북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경복궁이 600년 된 궁궐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지만 유럽 기준으로는 중세 후기 정도에 불과했어요. 창덕궁, 종묘 등의 문화재 목록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베니스의 도제궁이 1000년 된 것과 비교하면 역사의 깊이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강에 대한 설명도 별다를 게 없었어요. 길이 514km 서울 구간, 41km, 평균 폭 1km라는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물리적 규모가 강의 문화적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템즈강은 비록 더 짧지만 2000년 역사를 품고 있었고 센강은 파리 문화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으니까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이 화려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강폭이 예상보다 넓어서 잠시 그 규모에 놀랐지만 곧 LED 조명의 과시에 불과하다고 단정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 제 미학이었거든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관찰했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이드북에서 본 대로 27개나 되는 다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모두 비슷비슷한 현대식 다리들로 보였습니다. 베니스의 리알토 다리나 런던의 타워 브리지 같은 역사적 상징성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한강변에는 끝없이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에서 저는 도시의 개성이나 영혼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베니스의 각기 다른 궁궐과 성당들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명동의 호텔에 도착한 저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서 짐을 풀었어요. 창밖으로는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가 보였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신기했지만 동시에 도시다운 여유로움이 없다고 느꼈어요. 베니스의 밤은 조용하고 낭만적이었는데 이곳은 너무나 소란스럽고 인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측 관계자들과의 첫 미팅을 위해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김 과장과 통역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 과장은 유창한 영어로 한강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저는 겉으로만 관심 있는 척했어요. 시청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서울의 교통체증을 경험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차가 막혔을 때 저는 창밖으로 강을 내려다봤어요. 폭이 넓고 물이 깨끗해 보이긴 했지만 그저 도시를 가로지르는 큰 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감흥은 없었어요. 오전 브리핑에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들은 한강의 변천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심각한 오염 상태에서 현재의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한 과정, 한강공원 조성 사업, 그리고 시민들의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자료들이 제시되었어요. 연간 이용객 수, 생태계 복원 성과, 경제적 효과 등 숫자로 표현된 성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표면적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회의적이었어요. 숫자로 표현된 성과들이 진정한 강의 문화적 가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템즈강의 가치는 방문객 수나 경제적 효과로 측정되지 않는 무형의 역사적 아우라에 있었거든요. 천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오후에는 여의도 한강공원 현장 답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일행을 따라 나섰어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나와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주변 환경을 관찰했습니다. 현대적인 오피스 건물들과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인 인공적인 환경이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한 저는 첫 인상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밭,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진 나무들, 그리고 직선적으로 뻗은 자전거 도로까지. 모든 것이 너무 계획적이고 인위적으로 보였어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베니스의 강변이나 파리 생강변의 유기적인 아름다움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김 과장은 한강공원의 특징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총 12개 지구로 나뉜 한강공원, 80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들에 대한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모든 것이 관료적으로 계획된 공공시설의 전형으로 보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번 출장이 예상했던 대로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강은 그저 도시를 가로지르는 넓은 강일 뿐이고 한강공원은 잘 관리된 공공시설에 불과했어요. 템즈강이나 센강 같은 문화적 깊이나 역사적 의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베니스의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예상했던 대로 평범한 도시라고 썼습니다. 빨리 의무적인 강연을 마치고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곳에서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 저는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식적인 한강 정책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었습니다. 30명 남짓한 한국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스크린에는 한강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차례로 등장했어요. 1970년대 오염된 모습에서 현재의 깨끗한 모습까지 50년간의 극적인 변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이 발표를 진행했어요.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한강 종합개발계획, 총 사업비 수조 원이 투입된 정화사업, 그리고 12개 지구에 걸친 한강공원 조성까지. 연간 이용객이 6천만 명을 넘는다는 성과 지표와 함께 생태계 복원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표면적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회의적이었어요. 숫자로 표현된 성과들이 진정한 강의 문화적 가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템즈강의 가치는 방문객 수나 경제적 효과로 측정되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2000년 역사가 만들어낸 문학적 상상력과 역사적 상징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한강의 다목적 활용이었습니다. 수상 스포츠, 자전거 도로, 각종 축제와 행사,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적 이용까지. 저에게는 이런 기능 중심적 접근이 오히려 강의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았어요. 생강이 파리 문화의 심장부가 된 것은 계획된 기능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역사적 축적 때문이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했습니다. 유럽의 역사적 강들에서는 자연스러운 발전과 유기적 변화를 중시한다고 설명했어요. 급작스러운 개발이나 인위적 조성보다는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진화가 강의 진정한 가치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은 제 지적에 대해 나름의 논리로 답변했어요.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기능적 접근이 필요했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저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강의 진정성은 시간의 축적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템즈강의 경우 산업혁명 시대의 오염도 극복했지만 그 과정이 수백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몇십 년 만에 인위적으로 바뀐 강이 어떻게 진정한 문화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겠어요? 오후에는 한강 현장 답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일행을 따라 반포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주변은 고급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공원으로 이어지는 접근로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계획된 모습이었어요. 한강변을 걸으며 저는 인공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강변 산책로의 포장재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벤치들도 심지어 강물의 흐름까지도 모두 설계된 것 같았어요. 베니스 운하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구비와 예측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거대한 공공정원 같았어요.
가이드는 한강의 생태계 복원 성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물고기 종류가 늘어났고 철새들이 돌아왔으며 수질 개선 지표들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성과들이 인위적 관리의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견해였거든요. 반포대교 근처에서 저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고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조깅하는 시민들도 보였어요. 사람들은 분명히 이 공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모습도 계획된 공공 서비스의 결과라고 느꼈어요. 파리 생강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그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용해온 역사적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곳의 시민들은 새로 조성된 공간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반포대교에서 분수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춤을 추듯 움직이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주변에 모인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볼거리였지만 제게는 너무 인위적이고 상업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이 분수쇼를 보며 한강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강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보다는 계획된 볼거리, 역사적 깊이보다는 현대적 기능성을 추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템즈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공적 장치였어요. 한강공원을 떠나면서 저는 가이드의 마지막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강이 서울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 공간이 되었고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전 세계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견학을 온다는 점도 자랑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더욱 확신했어요. 한강에서는 제가 찾던 강의 영혼이나 문화적 깊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계획적이고 기능적이었어요. 진정한 강의 매력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스러움과 시간이 만들어낸 복합적 의미에 있다고 믿었던 제게. 한강은 너무나 단순한 공공시설처럼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번 출장이 예상했던 대로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빨리 의무적인 강연을 마치고 베니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강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한강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고 제게 찾아올 놀라운 변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4시, 저는 시차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베니스 시간으로는 오후 9시였지만 서울의 새벽은 제게 낯설고 적막했어요. 호텔방에서 뒤척이다가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동거리는 예상과 달리 조용했고 가끔 지나가는 택시와 새벽 배송 트럭들만이 도시가 잠들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목적 없이 걷다가 저는 어제 방문했던 한강 방향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계획적인 공간이 새벽에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아마도 텅 비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더욱 인위적인 느낌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예상과 다른 광경을 목격했어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조깅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강공원 방향으로 향하는 시민들까지. 런던에서라면 새벽 4시에 강변을 혼자 걷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강공원에 도착한 저는 더욱 놀랐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벤치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노인도 보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들도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안전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조명이 적당히 밝았고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긴장감도 없었어요. 한강변 산책로를 걷다가 저는 24시간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4시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직원이 라면을 끓여주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간 저는 간단한 영어로 사장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사장은 이 편의점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24시간 영업을 하는 이유는 새벽에도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야근을 마치고 산책하러 온 직장인들, 그리고 잠이 안 와서 나온 시민들까지. 한강은 정말로 24시간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라면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새벽 4시에 강변에서 먹는 라면이라니 베니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뜨거운 라면을 들고 강변 벤치에 앉은 순간 저는 이 도시의 특별함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서 라면을 먹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옆에 앉으셨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작은 보온병에서 차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꽤 유창한 영어로 대답하셨어요. 젊은 시절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관광 관련 일을 했다고 소개하셨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온 교수라고 하자 할머니는 로마에 가본 적이 있다며 반가워하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이 시간에 나와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는 손자가 자고 있어서 조용히 나온다고 설명하셨어요. 제가 할머니가 왜 하필 이곳을, 그것도 새벽에 선택하셨는지 물어보자 흥미로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곳이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50년 전 이 강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을 때는 근처에 살기도 힘들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냄새도 심했고 주변 환경도 좋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안전 문제에서 할머니는 자부심을 보이셨습니다. 새벽에 혼자 나와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경찰 순찰도 있고 CCTV도 잘 설치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가 이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은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물고기는 죽어서 떠다녔고 냄새 때문에 창문도 열 수 없었다고요. 그런 강이 지금처럼 깨끗해진 것을 보면 기적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1980년대 한강 정화 작업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말마다 가족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강변을 청소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자신도 당시 아들과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손자와 함께 이곳에서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즐긴다고요. 특히 봄에는 벚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에게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함께 변화해온 살아있는 역사였어요. 해가 뜨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손자가 학교 가기 전에 아침을 준비해 주어야 한다면서요. 제게 서울에서 좋은 시간 보내라고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고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벤치에 앉아 해가 뜨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강 너머로 솟아오르는 해가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도시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편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공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할머니 같은 시민들에게는 분명히 진짜 의미가 있었어요. 50년간의 변화를 함께 겪으며 애정을 쌓아온 사람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안전함이었어요. 새벽 4시에 70대 할머니가 혼자 나와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도시라니. 런던이나 파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한강과 서울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여전히 한강이 템즈강이나 생강 같은 역사적 깊이를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단순한 인공공원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처럼 그 공간에서 실제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역사가 되고 있었거든요. 넷째 날 오전, 저는 전날 새벽의 경험 때문에 한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공식 일정은 오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연구자의 시선으로 이 공간을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오전 10시경 반포 한강공원은 전날 새벽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주부들과 노인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이루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이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이었어요. 여러 가족이 모여 김밥과 과일을 나눠 먹고 있었는데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베니스에서는 공공공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각종 규제와 제한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본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30대 아버지는 매주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한강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돗자리만 챙겨 나오면 된다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넓은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어른들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배달 문화였어요. 제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와 치킨을 배달해 갔습니다. 한강공원 한복판까지 음식이 배달된다니 이런 일이 가능한지 믿기 어려웠어요. 그 아버지는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면 GPS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근처에서 저는 60대 부부를 만났어요. 그들은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는 총 80km에 달하고 일반 도로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자랑했어요. 특히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경치가 아름답다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부부는 10년 전부터 매주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운동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한강의 계절 변화를 감상하는 즐거움 때문에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푸른 잔디,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까지 1년 내내 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한강공원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근처 오피스에서 나온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들고 나와 벤치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혼자 조용히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대로 보이는 직장인 여성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그녀는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 마케팅 담당자였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이곳에 나와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다고 했어요. 사무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개방감과 자유로움을 얻는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한강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한강이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냐는 제 질문에 그녀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템즈강이 역사적이겠지만 자신에게는 한강이 더 의미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풀러온다고 했고 연인들은 데이트 코스로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만남은 80대 할아버지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한강의 변화를 모두 목격한 살아있는 증인이었어요. 1950년대부터 이 동네에 살았다는 그 할아버지는 한강의 모든 변천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회상에 따르면 1960년대 한강은 정말 더러운 강이었다고 했어요.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가 그대로 흘러들어 물고기는 배를 뒤집고 죽어 떠다녔습니다. 여름이면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였다고 설명했어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화 작업에 할아버지도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나와서 강변 청소를 했어요.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지겨운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보람된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강을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회상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한강의 진정한 가치는 깨끗한 물이나 아름다운 경치가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공동체 정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혼자 해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덧붙였어요. 저녁 무렵, 저는 반포대교 근처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분수쇼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부터 연인, 외국인 관광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분수쇼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즐기고 있었거든요. 어떤 가족은 아이들과 함께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고 있었고 어떤 연인은 조용히 손을 잡고 감상하고 있었어요. 혼자 온 시민도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커플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첫 데이트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는데 여전히 기념일마다 이곳을 찾는다고 설명했어요.
한강이 두 사람의 특별한 추억이 담긴 장소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루 종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점차 관점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강이 비록 역사는 짧지만 그 공간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50년 기억, 할아버지의 정화 작업 참여, 가족들의 주말 피크닉, 연인들의 데이트까지. 이 모든 개인적 이야기들이 쌓여서 한강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여전히 한강이 템즈강만큼 깊은 역사적 가치를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실한 경험과 애정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도시 공간의 진정성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의 축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참여와 애정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서울역 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에는 없었지만 한강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기 때문이에요. 지난 이틀간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말한 과거의 모습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박물관 3층에는 서울의 도시 변천사를 다룬 상설 전시관이 있었어요. 저는 한강 관련 섹션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벽면에는 시대순으로 정리된 대형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같은 장소의 60년간 변화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1970년대 한강의 모습이었어요. 강물은 검은빛으로 변해 있었고 표면에는 온갖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배를 뒤집고 죽어 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강변에는 무허가 판잣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생활하수가 그대로 강으로 흘러드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을 보며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증언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어요. 베니스에서도 과거에 오염 문제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강의 1970년대 모습은 정말로 죽은 강이었어요. 1980년대 사진들에는 한강 정화 작업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강변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 학생들이 단체로 봉사하는 장면, 그리고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작업하는 광경까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시민 참여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변화의 속도였어요. 1990년대부터 한강의 모습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맑아지고 강변이 정리되고 공원이 조성되는 과정이 10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 현재와 거의 비슷한 모습의 한강공원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 해설사가 제게 접근했어요. 50대 여성으로 서울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외국인 연구자라는 것을 알고 더욱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한강 정화의 가장 어려운 점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시민들이 강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1980년대 들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시민들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88올림픽을 앞두고 국가적 자부심이 높아지면서 한강 정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해설사는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강 살리기 시민운동에는 매주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어요. 종교단체, 학교, 회사, 그리고 개인 자원봉사자들까지.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생태계 복원,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시민들이 직접 담당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강 지킴이 제도였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강의 특정 구간을 맡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청소뿐만 아니라 생태계 관찰, 수질 모니터링, 그리고 다른 시민들에 대한 계도 활동까지 담당했어요. 저는 이런 시민 참여의 규모와 지속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해설사는 계속해서 1988년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해 언급했어요. 당시 서구 언론들은 한강 정화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오염된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복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시민들과 정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1988년이라는 해가 갖는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였고
한국이 세계에 자신을 알리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한강 정화는 단순한 환경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였던 거예요. 베니스가 1000년에 걸쳐 아름다움을 축적했다면 한국은 10년 만에 기적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환경 전문가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60대의 그 전문가는 1980년대부터 한강 정화 사업에 참여한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재개 정화 과정의 세부 사항들을 설명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상류에서 계속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일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공장 폐수, 생활하수, 축산 폐수 등 다양한 오염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하수 처리장 건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전문가는 제게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한강 정화의 성공 요인은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였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시민, 기업이 모두 한 방향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베니스 같은 역사 도시에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크지만 한국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녁에 저는 호텔방에서 하루 종일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사진들, 인터뷰 내용들, 그리고 제 관찰 기록들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점차 한강에 대한 제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강의 현재 모습은 분명히 계획되고 조성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수십만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헌신이 있었어요. 정부 주도의 개발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시민 참여형 도시 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지금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사랑하고 있었어요. 저는 도시 공간의 진정성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니스의 아름다움이 1000년에 걸친 자연스러운 축적의 결과라면 한강의 아름다움은 한 세대 동안의 집중적인 노력과 참여의 결과였어요. 둘 다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21세기의 도시는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었어요. 한강은 바로 그런 새로운 형태의 도시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강연 내용을 완전히 재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섯째 날, 저는 DDP에서 열리는 국제 하천정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초청된 저는 택시 안에서 발표 자료를 점검했어요. 원래 제목은 역사적 진정성과 도시 하천이라는 유럽 강 문화의 보존 원칙이었습니다. 발표 자료는 템즈강, 센강, 베니스 운하 등 유럽 역사 하천들의 보존 사례 중심이었어요. 핵심 메시지는 진정한 강의 가치는 시간의 축적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제 확신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어요. 포럼장에는 전 세계 하천 정책 전문가 3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싱가포르, 중국, 일본의 도시 하천 사례가 발표되었어요. 저는 아시아 국가들의 역동적인 변화 의지와 창의적 접근에 놀랐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원래 준비한 내용과 지금 생각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습니다. 기존 자료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된 관점을 솔직히 이야기할 것인가. 바로 그때 한 시민이 접근했어요. 60대 초반 남성으로 1980년대 한강 정화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1985년부터 10년간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봉사했다고 회상했어요. 악취와 쓰레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시민은 제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한강이 특별한 이유는 전문가들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수십만 시민들의 땀과 의지가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자신들이 직접 만든 역사라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만남이 제게는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도시 공간의 진정성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강단에 섰어요. 300명의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자료를 덮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30년간 강의 가치는 오랜 역사에서 나온다고 확신해왔지만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새벽 할머니의 50년 기억, 시민자원봉사자의 참여 정신, 그리고 1988년 뉴욕타임스가 불가능하다던 한강 정화의 성공 사례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진정한 강의 가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강의 27개 다리가 각각 시민들의 일상과 추억을 연결하는 상징이 되었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 한강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저는 한강의 24시간 생명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새벽 4시에도 안전한 공간,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주는 문화, 치킨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자유로움까지. 이런 것들이 바로 21세기형 공공성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발표 마지막에서 저는 솔직하게 변화를 고백했습니다. 70년 역사의 도시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강이 미래 도시 문화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시민 참여를 통한 공간 만들기가 21세기 도시 계획의 핵심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청중들로부터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질의응답에서는 많은 긍정적 반응이 쏟아졌고, 특히 한국 참석자들은 외국 전문가가 한강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해 주었다며 감격해했습니다. 한 유럽 동료가 제게 물었어요. 그럼 유럽의 역사적 강들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템즈강도 센강도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한강은 다른 방식의 진정성을 보여준다고요. 중요한 것은 한쪽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또 다른 질문자는 급속한 변화가 지속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저는 한강에서 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애정을 언급하며 답했어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여러 참석자들과 개별적인 대화를 나누었어요. 유럽에서 온 동료 학자들도 제 변화된 관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시 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이들이 동의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연구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용기를 내어 기존 관점을 바꾼 것에 박수를 보냈어요. 진정한 학자라면 새로운 사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제 말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저녁 만찬장에서 저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그들은 제 발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한강 사업을 추진할 당시 많은 비판과 의구심에 직면했었는데 이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은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전문가들이 한강을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마르코 교수님처럼 진정성을 인정해 주시니 정말 기쁘다고요.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도시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한강을 따라 늘어선 다리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 출장에서 도시와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시간의 축적만이 도시의 가치를 만든다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강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진정한 학자는 새로운 사실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기존 관점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도시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한강의 27개 다리를 직접 걸어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발표에서 다리들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몇 개밖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다리를 다 걸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주요한 다리들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한강 최상류의 광진교부터 시작했어요. 지하철 2호선 건대 입구역에서 나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광진교는 다른 다리들에 비해 소박했지만 이곳에서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그리고 강변에서 낚시를 즐기는 어르신들까지. 다음으로 찾은 잠실대교에서는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강 위로 수상택시가 운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여의도행 수상택시에 탑승했습니다. 뱃삭은 지하철보다 조금 비쌌지만 한강을 수면에서 바라보는 경험은 색달랐어요. 수상택시 안에서 만난 30대 직장인은 매일 이용한다고 했어요. 지하철보다 시간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출근길이 여유로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강의 풍경을 감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좋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이런 미래지향적 교통수단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여의도에 도착한 저는 마포대교를 걸어서 건넜어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한강공원은 평일 오전임에도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는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운동하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남대교였습니다. 이 다리에서 저는 한강의 전체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었어요. 상류에서 하류까지 이어지는 강의 흐름, 양쪽 강변에 조성된 공원들,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수많은 다리들까지. 한강이 단순한 강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반포대교 근처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라면을 사서 한강변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런던이나 베니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공공공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주변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직장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들 대부분이 한강을 거실 같은 공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집도 아니고 사무실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편안한 공간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개념이 유럽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특한 도시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성수대교와 동작대교를 건너면서 한강의 다양한 면모를 관찰했어요. 각 다리마다 주변 환경이 달랐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성수대교 근처에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았고 동작대교 근처에는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눈에 띄었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다시 반포대교로 돌아왔습니다. 분수쇼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였어요. 일주일 전에 봤을 때는 인위적이고 상업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이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분수쇼가 끝난 후 저는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이트하는 연인들, 운동하는 시민들, 그리고 조용히 산책하는 사람들까지. 24시간 내내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는 할머니의 말이 실감났습니다. 한강변 편의점에서 저는 일주일 전 새벽에 만났던 사장님과 다시 마주쳤어요. 사장님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며칠간 자주 보였다며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라면 하나를 주문하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어요. 사장님은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새벽에 조깅하는 사람들, 야근 후 산책하는 직장인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그리고 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한강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장님이 말한 한강의 민주성이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제약이나 비용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진정한 공공공간이라고 평가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남대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다리 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다리 중앙에 서서 한강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양쪽 강변을 따라 늘어선 불빛들, 다리들이 만들어내는 빛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흐르는 한강의 물줄기까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강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건축물이나 역사적 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기는 시민들의 삶 자체에 있다는 것을요. 27개의 다리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과 추억을 연결하는 삶의 무대였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충만한 기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한강의 다양한 면모를 직접 경험하면서 이 도시와 강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니스의 운하와는 다른 형태지만 한강도 나름의 독특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할머니가 차를 마시러 나오고 직장인들이 수상택시로 출근하고 가족들이 치킨을 시켜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든 순간들이 한강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현재 진행형의 아름다움이야말로 21세기 도시가 가져야 할 진정한 가치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베니스 대학교. 제 연구실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벽면을 채우던 16세기 베니스 지도들과 르네상스 피렌체 설계도들 사이로 한강의 새벽 풍경과 27개 다리를 촬영한 사진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도시 공간론이라는 제목의 원고 더미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책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론에서 제 기존 관점을 솔직하게 고백했듯이 결론에서도 변화된 철학을 명확히 정리하고 싶었어요. 도시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시민들이 매일 새롭게 써내려가는 삶의 이야기에 있다는 것이 제가 한강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베니스의 대운하가 흐르고 있었어요. 곤돌라가 노를 젓는 모습도 리알토 다리의 웅장한 모습도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베니스의 아름다움과 한강의 역동성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둘 다 나름의 방식으로 시민들의 삶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이었거든요. 조교 안드레아가 노크하며 들어왔어요. 교수님, 한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 자문을 요청한다고 하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도시들의 제안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제 연구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시민 참여형 도시 공간 조성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한강 사례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방콕 등 아시아 주요 도시들의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과의 관계였어요. 이제 저는 강의에서 유럽 중심적 시각을 경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학자라면 기존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사례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한강에서 배운 교훈을 학생들과 나누었어요. 특히 인기를 끌었던 것은 도시 공간의 민주성이라는 새로운 강의였습니다. 저는 한강에서 목격한 장면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새벽 4시에도 안전한 공간, 치킨을 배달시켜 먹는 자유로움,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 그리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공공성까지.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베니스 같은 역사 도시들은 가치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베니스도 한강도 각각 다른 방식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쪽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럽 도시계획학회에서도 제 변화는 화제가 되었어요. 30년간 유럽 도시 우월주의를 주장했던 제가 갑자기 아시아 도시들을 극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의아해했지만 젊은 연구자들은 오히려 환영했어요. 런던의 템즈강 복원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베니스까지 찾아와 한강 사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기술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베니스에서 열린 국제도시포럼에서였어요. 저는 기조연설에서 한강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청중 중에는 서울시 관계자도 있어서 더욱 의미 있었어요. 한강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겸손입니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해 가을, 제 책이 출간되었어요. 새로운 도시 공간론은 이탈리아어판부터 시작해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의 반응이 뜨거웠고 한국어판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책 출간 기념회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순간이 있다면요? 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서울 새벽 4시 한강에서 만난 할머니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분이 50년간 지켜본 한강의 변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도시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죠. 12월 어느 날 조교 안드레아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어요. 교수님, 서울대학교에서 내년 봄 개건 교수 제안이 왔습니다. 한 학기 동안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을 강의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이번엔 기꺼이 가겠네요. 아니, 가고 싶어요. 베니스의 겨울 석양이 대운하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6개월 전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바라본 한강의 야경, 27개 다리가 만들어내는 빛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흐르는 강물의 여유로움까지. 그때 깨달았던 진리는 여전히 유효했어요. 도시의 가치는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깊이에 있다는 것. 베니스가 1000년에 걸쳐 아름다움을 축적했다면 서울은 반세기 만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배울 점이 있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한강에서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배경으로는 한강의 새벽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이 사진을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사진 아래 캡션을 적었어요. 한강에서 만난 선생님께 70세 할머니가 55세 교수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수업. 진정한 아름다움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내년 봄 서울에 가면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벌써부터 기대에 부풀었어요. 이번에는 학생이 아니라 동료로서 한강의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써나가고 싶었습니다. 도시는 계속 변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계속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와 이야기가 진정한 도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했어요. 한강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학자라면 평생 학생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겸손함이었어요. 서울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이탈리아 교수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한강의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하셨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마르코 교수처럼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시길.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감동 담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